먼지 쌓인 태블릿 화면 위로 카르멘의 주름진 손가락이 망설이며 떠다녔다. 세상은 이 작은 유리판 안에 다 들어있다는데 그녀에게는 그저 막막한 미로일 뿐이었다. 남편 페드로가 떠난 지 3년, 세비야 근처의 이 작은 안달루시아 마을 에스테파의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고 적막은 그녀의 오래된 집 하얀 벽돌 틈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외로움도 병이라면 난 이미 중환자일 거야. 그녀는 텅 빈 거실, 페드로가 아끼던 낡은 안락 의자를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헤라니움 화분 위로 부서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마저 처연하게 느껴졌다. 잡지에서 본 노년의 새로운 봄 온라인 만남이라는 기사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마드리드에 사는 딸아이가 사준 태블릿이었지만 카르멘은 주로 손녀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아주 가끔 페드로와 함께 갔던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사진을 찾아보는 용도로만 사용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도 이 차가운 기계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은 그녀의 오랜 자존심마저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카르멘은 떨리는 손으로 솔로스 세뇨레스라는 노인 전용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몇 해 전 소피아가 찍어준 페드로의 무덤가에 하얀 카네이션을 놓고 희미하게 미소 짓던 자신의 옆모습 사진을 골랐다. 카르멘 로메로 72세, 취미는 자수와 정원 가꾸기, 그리고 조용한 산책. 짧은 소개 글을 쓰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가입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화면 한 구석에 작은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였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카르멘 씨, 안녕하세요. 당신의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마테오 바르가스라고 합니다. 마테오 바르가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중후한 멋이 풍기는 은발의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 분수가 보였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를 깊이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국제미술상이자 카르멘처럼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스페인 사람이지만 사업차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고도 했다. 그날부터 카르멘의 하루는 마테오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는 카르멘이 사랑하는 로르카의 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나누었으며 그녀가 정성껏 가꾼 발코니의 장미 사진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의 메시지는 카르멘이 잊고 지냈던 섬세한 감정들을 일깨웠다. 마치 오래된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듯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테오는 카르멘을 나의 시든 장미를 다시 피게 하는 햇살이라고 불렀다. 카르멘은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곤 했다. 그들은 매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전화통화도 했다. 마테오의 목소리는 그의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카르멘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했다. 영상통화를 요청할 때면 마테오는 늘 지금은 호텔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서요. 카르멘, 곧 안정되면 꼭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며 아쉬워했다. 카르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딸이나 손녀 소피아에게 마테오 존재를 알릴까 망설였지만 카르멘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나 어쩌면 비웃음이 섞인 반응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만의 비밀, 그녀만의 설렘이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마테오와의 관계는 이제 카르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스페인으로 돌아오면 세비야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카르멘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못다한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르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페드로가 남긴 낡은 자수틀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마테오에게 선물할 테이블보에는 탐스러운 석류와 올리브 가지를 수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테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카르멘, 미안하지만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모로코 탕헤르에 와 있는데 중요한 예술품 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현금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200유로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마드리드로 돌아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카르멘은 순간 망설였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마테오의 곤란한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이죠, 마테오. 어떻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마테오는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카르멘은 난생 처음 해보는 해외 송금에 진땀을 흘렸지만 마테오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마테오는 다양한 이유로 카르멘에게 돈을 요구했다.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 귀중한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비행기표를 급히 사야 한다. 세관에 묶인 예술품을 찾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금액은 점점 커져 500유로, 1000유로, 나중에는 5000유로에 달했다. 그때마다 마테오는 곧 몇 배로 갚겠다며 카르멘을 안심시켰고 그녀의 도움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카르멘은 페드로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평생 모은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 마테오에게 보냈다.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마테오의 달콤한 약속과 애정어린 말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곧 함께할 거야.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때로는 송금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마테오가 카르멘, 혹시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그게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적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카르멘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은행 창구를 고집했다. 그녀에게 암호화폐는 외계어와 다름없었다. 손녀 소피아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을 때 카르멘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소피아는 예리한 눈으로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자꾸 뭘 보면서 웃으시네요. 카르멘은 당황하며 아니다, 그냥 옛날 사진들 좀 보고 있었어 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우연히 카르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마테오와의 대화창을 보게 되었다. 나의 천사 카르멘,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있어요.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거액의 송금 내역을 확인했다는 마테오의 메시지가 이어져 있었다. 소피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로맨스 스캠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소피아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카르멘은 마테오의 전화가 올 때면 발코니 구석으로 가 소곤소곤 통화했고 은행에 다녀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잦아졌다. 소피아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을 검색했다. 피해 사례들은 놀랍도록 할머니의 상황과 비슷했다. 도용된 사진, 달콤한 약속, 그리고 끊임없는 금전 요구. 할머니, 마테오라는 분 혹시 영상 통화는 자주 하세요?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슬쩍 물었다. 카르멘은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응, 그럼 가끔 하지. 그런데 그이가 워낙 바빠서 길게는 못해. 소피아는 할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카르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태블릿을 열었다. 마테오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마테오의 사진은 아르헨티나의 은퇴한 건축가 알바로 몬테네그로의 블로그에서 도용된 것이었다. 심지어 그 건축가는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마테오가 보냈던 아들의 병원 사진 역시 미국의 한 병원 광고에 사용된 스톡 이미지였다. 소피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순진한 할머니를 이렇게 악랄하게 속이다니. 어떻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진실은 분명 할머니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르멘 앞에 앉았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마테오 씨에 대해서요. 카르멘은 소피아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소피아, 마테오 씨가 궁금하니? 아주 멋진 분이란다. 소피아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마테오 씨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밤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도용된 사진의 원본 출처, 조작된 이야기들. 카르멘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마테오는 나를 사랑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니? 카르멘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나에게 새 삶을 약속했어. 너는 질투하는 거니? 내가 행복해지는 게 보기 싫은 거야?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카르멘은 소피아의 손을 뿌리치고 태블릿을 향해 돌진했다. 마테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소피아가 이미 그의 계정을 차단한 후였다. 네가 감히. 카르멘은 절망감의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7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 페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테오를 통해 다시 찾았다고 믿었던 삶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아늑했던 안달루시아의 작은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발코니의 장미는 그날따라 유난히 시들어 보였다. 며칠 동안 카르멘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소피아는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다 주고 가끔씩 말을 걸어주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카르멘의 마음을 번갈아 핥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그토록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페드로가 남긴 소중한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데리고 에스테파의 경비를 찾았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카르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부인, 안타깝지만 국제적인 사기 사건이고 돈을 추적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냈기 때문에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은행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카르멘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카르멘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페드로의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세비야 대성당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격에 겨워 눈물 짓던 페드로의 모습,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페드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당신 볼 면목이 없구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피아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지금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가 좋아하는 추로스를 사다 주거나 함께 발코니에 앉아 말없이 멀리 보이는 올리브 밭을 바라보곤 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카르멘의 슬픔에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먼지가 쌓인 자수틀을 꺼내들었다. 마테오에게 선물하려던 테이블본은 아니었지만 작은 손수건에 소박한 들꽃을 수놓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치유의 몸짓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잃어버린 돈과 부서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겠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여전히 따스했고 발코니의 헤라니움은 다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덧 소피아가 마드리드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카르멘은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을 되찾아 보였다. 소피아, 이번 방학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카르멘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잔잔한 감사의 빛이 어렸다. 할머니,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저랑 딸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아셨죠? 소피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소피아가 떠난 후 카르멘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마테오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소중함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고 차가운 태블릿 화면 너머의 환상을 쫓지도 않을 터였다. 가끔씩 마테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카르멘은 애써 그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다. 그를 증오하는 데 남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발코니의 식물들을 돌보고 멈췄던 자수를 다시 시작했으며 가끔은 마을 광장까지 천천히 산책을 나갔다. 이웃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햇볕 좋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카르멘은 페드로와 함께 운영했던 작은 자수 가게가 있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로 변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젊은 날의 추억과 페드로와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가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를